당신이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단 한 번도 미리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건 정확히 맞는 지점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옆집 아저씨 같은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수십억 원의 자산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겉모습도 비슷하고 소득 수준이나 사는 지역도 극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뚜렷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번 돈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 왜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매년 수백 명의 부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나이도 배경도 업종도 제각각인데 이 돈 쓰는 습관만큼은 100% 일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오늘 저녁에 5분이면 곧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쓰는 순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월급날 이후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이 빠지고 관리비가 빠지고 보험료가 빠지고 대출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이 지출들은 24기간 열려있는 배수구와 같아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조용히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나서 통장에 뭔가 남아있으면 그때 저축을 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달 사람의 의지력에 기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이 3건 겹치는 달, 자동차 수리비가 튀어나오는 달, 가족 병원비가 생기는 달이 오면 이 구조는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달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똑같이 무너지는 핑계가 됩니다. 더 곤란한 건 이 방식에서는 내가 얼마를 모을지가 매달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달의 지출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사실상 계획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 배수구로 물이 흘러 들어가기 전에 바가지로 먼저 퍼서 아예 다른 통장에 담아버립니다. 선저축, 후소비라는 순서를 규칙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두고 그 순서를 예외 없이 지킵니다. 이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사느냐를 아예 계산해서 빼버리는 장치입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은 매달 30번씩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먼저 떼어놓은 사람은 그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12번 이겼고 저 사람은 12번 자신과 타협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투자 실력으로 종잣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안에 새로 부자 반열에 올라선 50대 이하 자산가들조차 처음 종잣돈을 모을 때 쓴 방법은 특별한 투자법이 아니라 평범한 예금과 적금이었습니다. 결국 갈린 것은 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자동이체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뼈아프게 들리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품에 넣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질문에 답을 얻어도 넣을 돈 자체가 매달 남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률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요리를 담을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평범한 예적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기에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자산을 키우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가 넣는 원금이고 그 원금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소득이 오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사람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가서 타던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매일 가던 식당이 시시해 보입니다. 오른 만큼 소비도 늘어나니 통장 잔고는 3년 전과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소득이 오른 바로 그 시점에 오른 금액의 절반을 곧장 자동이체에 얹어서 아예 처음부터 없는 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눈높이가 올라갈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반이라는 비율이 아니라 소득이 오른 그 달에 곧바로 처리한다는 타이밍입니다. 한두 달만 그 돈을 손에 쥐고 써보면 그 생활 수준이 기준선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줄이는 일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저축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커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저축액은 5년 전 금액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 순서 이야기가 너무 당연해서 시시하게 느껴지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축 자동이체 금액을 올린 게 언제였는지 댓글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순서를 잡았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두 번째 비밀은 그 돈을 무엇에 쓰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사는 순간부터 스스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차와 새 가방은 결제하는 순간이 가장 비싼 상태이고 그 뒤로는 계속 값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지분과 자산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두 가지를 흐릿하게 섞어두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서 씁니다.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쓰는 이 돈이 둘 중 어느 쪽인지를 결제 전에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헷갈리는 지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해가 끝났을 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최근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비중은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예금에 묶어두던 돈을 ETF 같은 쪽으로 넓혀가면서 10%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꽤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먼저 확보해둔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굳이 수익이 나지 않는 돈을 한쪽에 놀려두느냐고 물으면 답은 명확합니다. 기회는 예고하고 오지 않고 위기도 예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좋은 가격이 눈앞에 와도 구경만 해야 하고 반대로 급한 돈이 필요하면 하필 가장 나쁜 시점에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흐름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크고 무거운 자산 하나에 전부를 묶어두면 필요할 때에 반토막만 떼어 팔 수가 없으니까요. 공격적으로 보이는 목표 수익률 뒤에는 이렇게 지루한 준비가 먼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개인 투자자와 부자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 이른바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개인들은 담보 비율이 무너지는 순간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정리됩니다. 신용이나 미수로 산 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반대 매매로 처분되면서 본인의 판단과 무관하게 시장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회복은 그 다음 해에 찾아왔지만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팔지 않아도 되는 자기 돈으로 자산을 샀기 때문에 시장이 반토막이 나도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결과를 갈라놓은 것은 종목을 고르는 감각이나 정보의 질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날 샀어도 한쪽은 강제로 팔리고 한쪽은 버텼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그 투자에 들어간 자금의 성격, 즉 그 돈이 남의 돈이었느냐 내 돈이었느냐 하나였습니다. 빚으로 산 자산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시계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회사의 5년 뒤를 믿어도 담보 비율은 오늘의 종가만 봅니다. 그래서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순간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에 판단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배짱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을 그런 위치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상과 꽤 다를 겁니다. 부자들에게 당신에게 부란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좋은 집도 아니고 비싼 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즉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십수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평형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굳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적지가 과시가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방향 자체가 다르게 잡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는 일과 실제로 부자로 사는 일은 전혀 다른 목표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앞쪽을 고르고 나서 왜 자산이 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부자들 본인이 자산을 불린 방법 1위로 꼽은 것은 종목 투자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통한 소득 인상이었고 그 비율이 44%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에 매달리기보다 매년 확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실력과 시장에서의 가치에 먼저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몸값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순서 이야기와도 정확히 맞물립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속도는 결국 버는 돈과 남기는 돈의 차이에서 나오는데 남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이 거의 그대로 자산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는 사람에게 연봉 인상은 잠깐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기 개발에 쓴 돈이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는 대답이 1위로 올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지만 내 실력은 올린 만큼 매달 월급날에 정확히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자유라는 목적지도 이 지점에서 다시 연결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이면 필요한 생활비의 기준선이 낮아지고 기준선이 낮아지면 같은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자유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비싼 차를 사지 않는 선택이 곧 몇 년치 시간을 사는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들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조사에서 부자들의 상당수가 정기적인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보나 판을 바꾸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먼저 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계산합니다.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이고 그 단계에서는 가격에 웬만한 것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통해 오는 이야기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날 것이라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이들은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 시간을 넣습니다. 습관 하나로 타고난 소득 차이를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은 분명히 있고 아무리 순서를 잘 잡아도 그 격차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10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은 돈이 들어온 뒤에 벌어질 일을 미리 정해둔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하나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사람들이 최우선 지혜로 꼽은 것은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 금융 지식의 습득, 위험 관리,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배우는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 관리를 1순위로 적어냈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부자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